동아출판 사료 강의 20번부터 쭉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번 보면은 서경 임원역의 땅을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로서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20번의 첫 번째 사료는 바로 묘청의 주장을 담은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제 조금 파악을 하시고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건인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올해 여름 서경 대왕국에는 이제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명당이라면 묘청이 뭐 명당이라고 이제 풍수지리설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진짜 명당이라면 절대 이럴 일 없습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서경이 행차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서경촌도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뭐야? 두 번째 사료는 김부식이 되겠고.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묘청의 난을 가리키는 그런 사료 드리겠죠. 이거 갖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자, 그러면 뭘 이제 이쪽 관련해서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묘청은 서경을 중심적으로 힘을 잡고 있는 서경파 귀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개경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개경파 귀족이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 귀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금나라 즉 우리가 임금 국가를 모시고 있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는 우리가 사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묘청의 서경파 귀족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쪽은 야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집권 못한 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직업이 뭐예요? 승려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풍수지리설을 공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귀족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은 대부분 신라 육두품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최대한 전쟁은 안 터져야 됩니다. 금은 정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임금으로 받들어야 될 대상, 평화 유지 위해서 사대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자, 그리고 김부식의 개경파는 이쪽은 기득권이다 보니까 보수적이겠죠, 성향 자체가. 자, 그리고 이들은 유학을 좋아하고 유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차이점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21번 사료 갈게요. 왕이 보현원에 가는 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1번 사료를 해석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보현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자신에 대한 그 차별 대우 때문에 의종의 놀이터인 개경 인근의 이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칼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 무신정변 사료구나 바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현원이 나올 일은 무신정변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신정변으로 때려 박으면은 정답일 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뭐 무신들에게 오병수바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병수바퀴는 격투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자, 대장군 이성은 무인이지만 야이고 힘이 약해서 수바퀴를 하다가 이지 못하고 달아갔고 젊은 문신 관료였던 할례가 갑자기 이성의 뺨을 치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뭐 이거 관련해서 뭐 무신정변에 관련된 사료겠죠. 그래서 이 무신정변에 관련된 거 잘 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볼 건데 자, 이음인의 출신, 이음인은 경주 사람이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어머니는 연일은 옥령사의 여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22번 사료 갈게요. 이음인의 어머니가 뭐였다? 노비였다. 자, 고려는 일천즉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회사 하면서 배울 건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가 섞여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집권기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상 뭐다? 천미, 노비였다라는 겁니다. 노비 출신의 사람이 여기 이제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앉았던 게 무신 집권기였죠.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요. 만적의 난 이거는 별표 치십시오. 무조건 사료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22번 그 만적의 난 사료 볼 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산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 남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무신들의 난 이래로 천한 신분에서 높은 관리가 많이 나왔다. 장소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만적이는 최충원의 산노비입니다. 그럼 이 두 양반의 공통점은 뭐예요? 노비였다라는 거. 즉 무신정변 때 아랫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고자 윗사람들을 제끼려고 하는 하극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사료 문제로 낼 수 있는데 만적의 난 사료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만적의 난이 발생한 지역사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 최충원이 어디 살아? 수도 개경에 살아. 그래서 이 개경에서 반란이 일으키면은 만적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키면 망이와 망소의 현재고 그 다음에 경상도의 초정과 운문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으키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다. 이렇게 좀 위치를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 어떤 교과서는 뭐 전주 관노의 난 이제 여기 그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 있잖아요. 비빔밥으로 유명한 거기서 관노비들이 배 말리고 있다가 이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는 당연히 찍을 수 있겠죠. 못 찍는 애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야. 구글 지도에 쳐서 공부해. 그러니까 너무 거저 먹으려 그래. 공부하는 거 보면은. 자, 아래 거 갈게요. 문 좀 나왔고. 23번. 몽골의 간섭과 고려 말의 정치 변화. 자, 기철이 나오네요. 23번 기철 나오네. 이 기철 딱 이름 보자마자 공부한 사람이면 누군지는 바로 알아먹어야지. 바로 공인왕 때 검은세족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의 여동생이 원나라 마지막 황후 고려 여인 기황후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철이 많이 나댔죠. 내 그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야. 그래서 공민왕 때 공민왕보다 힘이 셌던 검은세족의 대두였고요. 이 양반 어떻게 돼? 공민왕 때 숙청당하잖아. 자, 그리고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이거 딱 봐도 공민왕 사료 아니야. 자, 일단은 이 전민변정도감 관련해서 간략하게 뜻부터 이해시키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한지는 어차피 학교 쌤들이 다 알려줬을 거고 내 강의 듣는 애들은 다 알 것 같으니까 이게 이런 뜻 아니야. 검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약탈하고 겸병한 땅에 본래 주인을 찾아서 땅에 관련된 개혁을 하는 거지. 돌려주고 자 그리고 억울하게 저당이 잡혀 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 원래 신분 양인으로 복구시켜주는 정책을 했던 개혁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었습니다. 자 근데 항상 내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된다 그랬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땅, 그 다음 백성민, 땅과 백성에 관련된 변정, 개혁을 하기 위한 도감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임시관청이라고 내가 계속 가르쳐요. 이게 임시관청이라는 뜻이야. 땅과 백성에 관련된 개혁을 하기 위한 임시관청, 전민병정도감이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다라는 거. 23번 가겠습니다. 권세가들이 민전을 빼앗아 자 토지를 약탈하고 있네요. 자 권세가가 그럼 누굽니까? 원간섭기 때 토지를 약탈하고 겸병해서 대농장을 경영했던 권문세족입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개념 문제 나오면 권문세족에 관련해서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원간석기 때 뭐 최고 회의기구인 도평사사를 장악했고 문신 인사기구 정방을 장악했으며 왕 이상의 권력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개혁론 이렇게 볼게요.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번을 한번 좀 사료 또 해석해보자면 애당초에 공민왕이 과거제 활성화시켜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관료들을 중앙정계에 등용을 시킵니다. 일단 이 사대부라고 하는 관료의 뜻 자체가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관료를 사대부라 그래요. 근데 새롭게 올라온 관료라 해서 신진사대부인데 애당초에 이 신진사대부를 공민왕이 왜 등용했습니까? 원간석기 때 기득권 세력인 검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관리들을 등용했죠. 그럼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되었고 광종 때도 사대부 관리들이 등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대부와 새롭게 등장한 이 신진사대부의 차이는 뭐냐면 뭐 견제하는 대상이 뭐 호족이고 검문세족이 그 차이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신진사대부는 13세기 원나라 가서 안양 선생님께서 신유학이라고 불려지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들여와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신진사대부고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일반 사대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학인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특징 갖고 있고요. 전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다가 구멍 뚫어놓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다.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대요. 기득권을 바꾸자는 거죠. 불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고 명과 친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진사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권문세족이 애당초에 친원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그럼 얘네들은 반대 세력이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명나라고 친해야겠죠. 자, 불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다 또 별표 칠 것. 자, 권문세족과 불교 디스하라고 앉혀놓은 게 신진사대부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5번 갈게요. 원종 11년, 1270년. 그러니까 25번 사료 또 25번에서 또 25번으로 넘어가네요. 자, 원래 이거 26번인데 그냥 여기 밑에다가 좀 헷갈리니까 쓸게. 그냥 25번으로. 자, 삼별초 무식이 나오죠. 그죠? 사료에. 그리고 이제 고려 왕자 원종 나오는데 이 원종은 총 9차례 고려하고 몽골하고 전쟁하게 되는데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라는 황제한테 자진해서 이제 신하가 되겠다고 고려를 갖다 바쳐준 황제입니다. 좀 안 좋은 황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됐는데 삼별초가 딴 마음을 품고 복종하지 않아 강화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삼별초의 항쟁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원래 이들은 강화도에서 왕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 왕으로 추대해서 강화도 정부를 구성, 반란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배종손이 삼별초의 항쟁을 이끌었었죠.
자, 그리고 이 강화도가 너무 개경하고 가깝다 보니까 고려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진도로 후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진도에서도 배중손이 이끌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네들이 이제 교과서 보면서 이거 분명 못 봤을 거야. 진도에 용장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용장산성에서 항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삼별초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김통정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항파두리 유적에서 항파두리 산성을 끼고 이제 여몽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던 장소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갈게요. 삼별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선시대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배종순이 삼별초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일제강점기. 삼별초에 나는 원인은 환도 반대에 있는 것이니 환도에 반대하면 말할 것도 없이 몽골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바이다.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자, 광복 이후 삼별초군은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고려 무인들의 몽골에 대한 항쟁 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항쟁은 몽골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민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현재는 뭐 다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몽골에 대한 예속을 거부하고 반몽골의 기치를 높이를 들었다는 점과 다양한 신분의 참여, 특히 노비 등의 피지배계층 참여에 의해서 민족의 호응을 받았다는 점. 삼별초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삼별초는 그들이 떠받들고 있었던 무인 정권을 회복하고 눈앞에 닥친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28번 갑니다. 과거와 음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음서로 벼슬을 얻었고 그런데 유학 과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세한다면은 무슨 명목으로 벼슬을 하겠습니까? 자, 고려 시대 관리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개였죠. 3년에 한 번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과거제를 뚫거나 아니면 가문의 은덕에 힘을 입어서 음서제도로 관직을 제수받거나. 고려 시대 때 대부분 문벌귀족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고위관직에 올라가게 되는데 음서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올라와도 과거를 꼭 합격해야만이 그 능력을 입증되어 인정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문벌 귀족도 과거를 응시했습니다. 실제로 아예 응시 안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29번 가겠습니다. 지배층의 삶. 최후 나왔네. 그리고 뭐 강화도로 지금 있네요. 그죠? 최후가 당대한테도 막 비단 뿌려주고 뿌려주면서 원처 플렉스하면서 사치 향락하면서 쳐놀고 있네요. 자, 최후는 실제로 권력 집권기 때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몽골 애들하고 싸우게 돼. 몽골의 쿠빌라이카 황제하고. 그래서 이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는데 악공한테 뭐 비단하고 뿌리면서 온갖 플렉스 지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안 그래도 몽골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애가 사치 향락생활을 벌일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였냐? 바로 조은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은제도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때 세금을 배로 운반했기 때문에 육지끼리 몽골 군부대한테 다 점령을 당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었던 거죠. 어차피 배를 통해서 바닷길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금 갖다가 플렉스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 나오면 아마 이제 경제사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요거까지로도 낼 수 있겠죠. 조은제도. 근데 경제사까지 시험 문제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엔간해서 뭐 고려하고 몽골의 그 전쟁사 관련해서 뭐 문제를 만드는 사료로 선생님들께서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지배층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에 1254년에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녀가 20만 6,800명이나 됐대요. 이것도 고려-몽골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료들이 다 고려-몽골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전투의 대표적인 전투. 그러니까 이거 좀 순서 나열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고려-몽골 1차 전쟁이 어떤 피살 사건? 저고요 피살 사건. 그러니까 우리 고려 개경에 방문한 몽골 사신인데 애가 오다가 이제 여진족 장수애들이 고려 장수호수를 위장한 상태로 고려 소행이죠. 저고요를 죽이죠. 근데 몽골의 오고타이칸 황제는 고려 소행인 줄 알고 이걸 명분 삼아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귀주성 전투입니다. 귀주성 전투. 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가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최후가 몽골 애들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기 위해서 몽골 애들이 해전에 약하죠. 개경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몽골 황제가 깨닫고 쳐들어오게 된 건데 대표적인 전투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처인성 전투죠. 처인 이제 정확하게 부곡 전투. 처인성 전투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총 안 맞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처인 부곡 전투에서 활약했던 게 적장 살리타를 죽였던 김윤우 장군이었다. 자, 그리고 5차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충주성에서 이제 성은민들과 노비들하고 김윤우가 싸웠죠. 충주성 전투죠. 그리고 6차 전투가 이제 다인철도 전투인데 이거 순서 배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뭐 소실대 문화재 뭐 물어볼 수 있죠. 대구 부인사가 화재로 소실된과 동시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불타서 없어지고요. 황룡사 구층목탑 없어집니다. 1258년에요. 자, 30번 이제 드디어 조선사네요. 자, 일단 30번 보면 종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사 공부하면서 니네들이 맨날 그림하고 사진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런 거에서 문제 나오면 니네들이 틀리는 거야. 일단 이 종묘가 뭐냐면 역대 선왕과 왕비를 모시면서 제사 지내는 곳이야. 누구를 모시는 곳? 선왕과 왕비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여기 종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하고 이쪽 사료 넘어갑시다. 예. 글은 알아서 읽으시고 제가는 글을 읽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모 볼게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된 도시다. 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주례라고 하는 유학 경전이 있는데 이 주례 경전에서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성을 정도전이가 건축을 한 겁니다. 종묘와 사직을 두었대요. 그럼 여기서 또 설명해야지. 31번에 어차피 종묘는 내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사직 나오지, 사직.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드라마에서.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 그냥 이제 들어. 일단은 이제 사직단은 뭐냐면 농사를 관장하는 농산물이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토지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신이라고 있는데 이 토지신하고 곡물신을 모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매해 왕은 여기 앞에 가가지고 사직단에서 토지신하고 곡물신한테 제사 지내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토지신 곡물신 모시는 거고 특히 요거 사직단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한양의 사대문과 보신가. 일단 이 보신가가 한성에 딱 중앙에 있어요. 왜 중앙에 있는지 아니? 이게 알람시계야, 알람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그 종이라고. 그래서 한성 중앙에 있어야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신년 밝으면 이 보신각 종을 치잖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제 32번 가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모르는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이게 흥분되죠. 예, 아무튼 간에 의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을 6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을 대부분 다 6조에 귀속을 시켰대. 그럼 이거 뭐야? 6조 직계제 아니야. 근데 이 6조 직계제 나오면은 다른 이걸 시행한 왕의 다른 업적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커. 세종 이방원하고 개우정난 사건으로 왕의 자리에 수양된 건 바로 이 세조가 되겠죠. 그래서 태종과 세조에 대한 업적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캐치 못하는 게 사료에서 이거 언급되어 있지. 봐봐. 자, 이 육조직계제 시행한 이후에 의정부가 원래 심의기구였잖아. 조선 전기에. 심의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회의기구인데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 뭐만 담당하게 되냐면 사대문서 작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교문서 작성이 이걸 말하는 거야. 사대문서.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를 사대하지? 명을 사대하지. 명왕제에게 보내는 문서 관리하고 중재인에 대한 재심만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게 된 거야. 뭘 담당한다고? 중재인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육조직계제 안에서 의정부의 기능은 딱 이렇게 딱 두 개의 기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문제를 내면 킬러가 되겠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육조는 각각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게 보고한다. 의정부는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왕에게 허가를 받고 육조에 내려보내 시행하게 한다. 의정부 서사제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정부 서사제가 나오게 되면 의정부 서사제 갖다가 나라를 운영한 군주를 물어보겠지. 딱 두 명 외우면 되지. 세종대왕과 그 다음에 중종이겠죠. 애당초에 세종대왕은 이거를 시행한 이유가 신하의 권력을 조금 비약적으로 많이 올려서 왕권과 신권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34번 가겠습니다. 김일손이 편찬한 사초에 그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딱 봐도 이건 공부했으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김종직이가 꿈속에서 초나라의 의제를 보게 되는데 이 초나라의 의제가 겁나게 구슬프게 울었다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삼촌 항우라는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찬탈당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중국 황제야.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위로해주라고 조문해달라고 내 꿈에 나타나겠거니 해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성종실록 집대성하고 있었던 훈구파 대신 이국동과 유장왕이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 사초더미에 끼어넣은 게 김일손이라는 후배였고요.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서 개우정난을 디스했다고 해서 즉 세조를 디스했다고 해서 영남살인이 제거됐던 1498년 무사화의 배경이 됐던 글이 조의제문이었잖아. 그럼 이거 관련해서 무사 나오겠지. 선생님이 사화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 빼볼 수 있다고 그랬어. 물론 내용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내용을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 흔히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오냐면 순서 배열. 모사와 갑자사와 중종반정 기묘사와 그 다음에 을사사와 이 5가지 사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리고 이제 4차례 사화 사건 속에서 훈구는 멸종당했는데 살인은 생존했던 까다. 바로 후배 양성기구인 바로 서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약이라고 하는 마을을 장악할 수 있는 자치교약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5번 가겠습니다. 조광조의 정치관 중종 공자의 시대 이상 정치를 현재도 실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전하께서 도를 밝히는 것과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그냥 조광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조광조는 경기 지역 살인이란 말이야. 이 사람을 증명한 까닭은 뭘까?
애당초에 조광조를 등용한 까닭은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중종반정의 일종 공신들 훈구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기 지역 살인 조광조를 옆에다 둔 건데 일단 이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을 했던 사람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벽한 공자의 나라, 주의의 나라로 탈바꿈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가 했었던 개혁 정치에 관련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커. 뭐 있어? 도교 행사 주관하는 소격서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추천 선발 제도인 현량과라고 하는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현량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공식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훈구파 대신 4분의 3을 없애는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으며 1517년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여시 향약을 보급을 했죠. 뭐 덕업상권, 과실상규, 한난상율, 예속상교 뭐 이런 이제 약속들을 보급시켰던 게 조광조였습니다. 자, 36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효원하고 심의겸 나오잖아. 이 둘이 어떤 직책 갖다가 싸웠지? 이조전랑 직책 갖다가 싸웠지. 그러니까 이 이조전랑 직책이 워낙에 중요한 요직인지라 이 둘이 싸운 거야. 근데 요때 마침 심의겸의 집이 한양의 동쪽 권총동에 있었대. 그래서 심의겸을 따르는 영남 선비들을 뭐라 불러? 동인 이왕 제자들이죠. 자, 그리고 뭐 심의겸의 집이 한양의 서쪽 정동에 있었대. 그래서 서쪽에 이게 선비들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심의겸을 따르는 기호 선비들을 뭐라 그래? 기호살인 선비들을 서인 이렇게 불렀지. 그러니까 이조전랑 문제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선조 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겠죠. 네, 30번 가겠습니다. 주초이왕. 아, 이거 또 주초이왕 이런 거 나오네. 야, 이거 주초이왕 나왔잖아. 이거 여기적 남군이 종황조를 포함해서 그 경기 지역 사람들 숙청하려고 명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주초이왕 이렇게 써서 앞에 있는 반리조자를 길게 늘려서서 조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조씨가 왕이 된다. 나뭇잎에다 과일즙 발라놓고 애벌레 드랍시켜놓고 갉아먹은 그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주게 됐고 이렇게 해서 경기 지역 사림이 숙청되게 되니 이게 1519년 김효사화 사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외란과 호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들의 기술은 정교하지만 우리의 수건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배는 매우 얇으므로 실제로 이제 일본 애들의 배가 대부분 다 목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와 부딪히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충파라 그러죠. 그 명량이나 한산이나 노량 보면은 그 조선의 판옥선이 거의 성이야. 딱 부셔가지고 이제 부닥쳐갖고 이게 부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순신 현충사. 자, 이거 정읍에 있고요. 이순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거 보면 다 무슨 해전이야? 아니 이거 무슨 전쟁이야? 임진왜란 전쟁이 아니야? 그럼 이 전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태 활약했던 뭐 의병자 몇 명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전개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뭐 조헌이라든지 곽재우라든지 아니면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요 정도 사람들 중에 딱 2명 정도는 암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 뭐 상주전투 2일, 충주전투 신립.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빨리 외워라. 자, 그리고 한산도 대첩하고 명량해전 뭐 이순신 뭐 요런 사람들은 외워놔야 되고 임진왜란은 배경 명분 결과만 나와요. 과정은 교과서에서 캔슬돼 있습니다. 39번 갈게요.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고 노적 청나라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가 되어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까지 모두 황제의 힘입니다. 제조지음 외치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은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 졸라 싸워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이거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고립됐었을 때 그 주전론자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김상원과 윤집의 주장이죠. 아래 걸로 갈게요. 최명길. 이조판서 최명길은 참고로 화친을 주선했던 주화파 신하였습니다.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가볍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 개의 분노를 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타이지 황제하고 군인관계 맺어 주라는 거죠. 그럼 이거 병자호는 남이고 병자호는 결과 100% 물어볼 거란 말이야. 삼전도 굴욕 이후에 명과 국교가 단절되게 됐고 새롭게 사대한 나라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명나라에 보낸 조공사들을 조천사라 그러는데 이제 바뀌었죠.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의 황제가 연경, 베이징에 있어요. 그래서 연경의 조공 목적으로 행차하는 사절, 그래서 연행사로 이제 사절단 이름이 바뀌게 됐고 이후에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론과 청을 치자 북벌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40번 가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후에 병영공이 이제 행정집행부서죠. 각각의 이제 행정법전을 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뭐 관에 속한 여종, 관노비네. 관노비 중에 여자 노비는 이제 출산하기 전에 한 달, 출산한 이후에 이제 50일 정도 휴가를 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비한테도 뭘 줘? 경국대전 안에서 휴가를 준다. 이렇게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노비까지 휴가를 줄 정도로 백성들을 아끼는 민본 정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고 애당초에 복지 제도라는 게 있잖아. 자, 41번 가겠습니다. 41번. 지금 대간에서는 저 양성제를 지목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러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대간에게 질문하였을 때 혹은 남에서 들었다고 하고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간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자, 우리가 한번 이 대간을 시대적으로 한번 보자고. 고려 시대에도 대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야. 자, 고려의 대간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 공무원과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는 낭사관원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죠. 얘네들이 주된 역할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감찰. 나라에 워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경권, 관리의 임명, 승진에 관련된 인사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쓴소리할 수 있는 간쟁권, 그 다음에 왕의 잘못된 명령을 되돌리는 봉박권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메인 강의했을 때 이제 이 고려시대 대간이 조선시대 뭐로 발전된다고? 삼사관청으로 발전된다고. 근데 이 삼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원부와 간쟁을 담당하는 사관원. 그 다음에 학술연구 및 왕의 경연을 준비하는 홍문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시대 3사로 발전했잖아. 고려시대 대간이.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3사도 뭐라고 불려지는 거야? 대간이라고 불려진다고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간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존재 성종실록이잖아. 조선시대니까 3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커피. 볼게요. 대간이 들은 것이 있더라도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먼저 드러내어 거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 의견 대신에 탄핵하면 폐단이 생긴다고 저러저러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대간 3사에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설명하는 사료다. 넘어가겠습니다. 42번.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종군 가운데 1만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하였다. 그대는 명군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은 전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중립외교.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1618년부터 명나라의 요동반도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는 신하국가인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광해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 후금하고 전쟁하는 것도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에게 요동반도 사루 전투에 보낼 때 조금이라도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바로 투항해서 내 백성들 살려오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후금의 노라초 황제에게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표방하는 서신까지 전달해. 그러니까 이게 광해군 때 외교 노선 중립외교잖아. 강홍립 나오면 무조건 광해군의 중립외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오빠도 내 편, 후금 오빠도 내 편, 뭐 이런 감성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3번 가겠습니다. 오른손은 남인 북인 뭐 탕평 뭐 이렇게 나와요. 탕평체 이렇게 나와요. 그럼 43번 사료 제가 해석해 볼게요. 탕평체 나오지? 탕평체. 이거를 어떻게 좀 외우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애당초에 탕평책을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쓴 건 탕평체예요. 음식을 쓴 거예요. 탕평책이 아니라 탕평책이 있지. 책을 한 거는 영조하고 영조 완론탄평이라고 해서 영조, 줄론탄평이라고 해서 이제 정조. 그래서 딱 두 양반인데 요론과 소론에 기울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왕이 옳은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탕평책인데 자, 영조가 실제로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북인, 남인, 노론, 소론, 그러니까 노론, 소론이 서인이잖아. 걔네들한테 먹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탕평채 색깔이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의미 좀 알아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도교에서 사방인 신이 있어. 방위를 지키는 이제 신이 있는데 동쪽은 청룡이 지킨다. 근데 이 청룡의 색깔은 뭐야? 청색이지. 그래서 동인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인 거야. 자, 그리고 청동, 백서라고 해가지고 서쪽은 백호가 지켜. 자, 그러면은 백호가 서쪽을 지키면은 백호가 상징하는 색깔은 뭐야? 백색이네. 그러니까 서인을 상징하는 색깔은 백색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쪽은 주작이라고 하는 신이 지키는데 주작은 딱 봐도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그래서 남인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을 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무는 검은색을 상징해. 그럼 북인이 상징하는 건 뭐야? 검은색인 거야. 그래서 김이 있는 거죠. 검은색. 뭐 이거 이해하면서 외우면 이렇게 편해요. 자, 43번 갈게요. 비변사의 성장. 뭐 불편하다면 유감. 자, 44번 비변사의 성장. 요거는 솔직히 사료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비변사에 관련된 역사를 물어보는 건데 자, 방비한다 뭐를? 변경을. 그래서 비변사야. 그럼 딱 봐도 군사회의기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외우면 편하다 그랬어. 사물임 중명선. 이렇게 앞글자 따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사물임 중명선.
자, 그럼 이거 뭐냐? 1510년에 대마도인들이 삼포에서 무역하다가 조선의 무역 통제로 인해서 화가 나서 반란이 일으켜 삼포해란.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중종 때 임시 군사회의 기구로서 설치한 게 비변사였죠. 원래는 임시 기구였는데 전라남도 강제 수만 명의 왜구들이 쳐들어와 이 사건을 을묘해변이라 그래. 자, 어차피 명종 때 아니 어차피 왜구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규모도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있는 상설 군사회의 기구를 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선조 때 7년 동안 어차피 비변사에서 군사위 하려고 모여야 돼. 신하들 입장에서 저 멀리 있는 의정부까지 걸어가기 싫어. 그냥 여기서 그냥 행정일까지 해버리자 해서 조선 후기 최고회의 기구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 비변사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취급한대. 그럼 이거는 무슨 사료야? 임진왜란 이유잖아. 그러니까 효종실록이라고 밑에 그 출처 힌트가 없어도 이것만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45분 갈게요. 아우 덥다. 자, 영조는 탕평책에 반대하는 관료를 파면했다. 탕평비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은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조 업적 물어볼 거 딱 봐도 보이잖아. 그냥 영조 업적 그 밑에다 다 써놨으니까 그거 외우면 되는데 얘들아 그 탕평비라고 하는 게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자고. 탕평비는 어디에 있냐면 종로에 있어. 종로. 그러니까 왜 종로에 두었을까? 한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종로이거든. 종로. 그래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다가 비석 세워서 왕의 뜻을 표방해야지 뭐 생판 모르는 깡촌에다가 세워나 뭐 그 쓰레기 버리는 거지 그거. 자, 정조 얘기할게. 자, 다시 교육하는 초계문 시제를 실행해서 친위 세력을 양성했고 뭐 탕평책 정조도 탕평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뽑아 가자면 초계문 시제 있지. 이거 어디서 했더라? 정조가 만든 비서실이자 도서관 규장각에서 했죠. 규장각.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규장각은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왕실 도서관이고 2층은 주암루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초계문신도 있죠. 과거 합격한 문신 관리들을 자기 아래다가 깔아놓고 직접 강론을 해요. 성리학을. 그러니까 이 문신 관료들은 그 학문적 스승이 누구야? 왕이 정조다. 정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박제가 서울 출신 규장각 관리 검서관 직책이라 그래. 서울 애들 박제가 말고도 뭐 이득공 뭐 유득공 이덕무 뭐 이런 사람들도 서울 출신인데 검서관 직책이 임명이 됐죠. 정약용 얘기하겠습니다. 남인 출신으로 초계문신제에 발탁됐고 수원화성 건설 등에 기여했다. 수원화성 건설하는데 사용했던 도구가 농로하고 거중기죠. 예, 정약용이 개발한 김조순 노론 출신으로 초계문신에 발탁되었으며 순조의 장인이 됐고 이 김조순이 안동 김가입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46번 가겠습니다. 세도정치와 농민봉기. 또 숫자 잘못 썼네. 자, 세도정치하고 농민봉기. 안동기가 뭐 이렇게 나온 게 뭐야 이거 그 19세기 세도정치 아니야. 그래서 이 19세기 세도정치는 100년 동안 어린 왕을 끼고 왕실의 외가 가문이 이상한 짓거리 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적 특징부터 보자. 아유 이거 해야지. 뭐 하시고. 순조 때 외가 가문이 권세가가 어떤 가문? 안동김가. 안동김씨. 그 다음에 이제 헌종 때 외가 가문 바뀌죠. 도만영을 중심으로 한 풍양조가. 풍양조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철종 때 세도가가 뭐로 바뀌어? 안동김씨. 자, 그러면 얘네들이 19세기 세도정치 약 100여 년 동안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지? 비변사. 자, 그리고 비변사를 장악했다는 건 행정권하고 부사권을 다 장악했다는 거지, 외가가.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과거제를 문란하게 바꿨죠. 그래서 이 시험을 문란하게 바꿔서 이때 돈 안 주면 과거에 합격하기가 힘들었다. 자, 그동안 매관매직이라고 해가지고 관직을 판매하기 시작해. 무슨 문서를 매개로? 공명첩을 매개로. 공명첩을 매개로. 그래서 관직을 산 여러 탐관 놀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삼정의 문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때 당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사료가 뭐냐면 임술농민봉기 사료인데 삼정의 문란을 배경 삼아서 전국 각지에 1862년 임술년에 농민반란이 있었죠. 임술년 뭐 2월 19일 진주 사람 수만 명이 그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이 이제 진주밀란이고 이거 관련해서 사료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경상우병사 백낙십 그 다음에 몰락양반 유계춘 이 두 양반의 이름을 외워야 돼. 특히 백낙십 요 이름 나오면 무조건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에 관련된 사료야. 바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경상우병사 백낙신이가 진주 사람들한테 수탈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 사람들이 밀란에 성공했고 이 소식을 전국 각지 사람들이 알게 되어 평안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임술년에 벌어진 게 임술 농민 봉기인데 그럼 요 사료 나오면 100% 결과가 답이 되는 선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주 지역에 너네들 왜 밀란 일으키셨어요? 진상조사 목적으로 뭐가 가? 안핵사. 박규수가 가죠. 최초의 안핵사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삼정의 문란이래 원인이. 그래서 그거 개혁해주겠다고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게 됐고 전국 각지 암행어사 파견을 했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대원이 부분. 그러니까 대원이가 대원군이야. 그럼 이 대원군에 관련된 업적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네. 뭐 비변사 혁파했고 서원 혁파했고 47개 남겨 혁파했죠. 숫자 자료 넣으시고 대전 회통 육전조례 만들었고 고른 인재 등용 정책 종친을 외곽하면 안동김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관직에 등용했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죠.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 사업했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51번도 똑같아. 51번도 대원군이야. 51번도 뭐라고? 대원군이야. 자 볼게. 자 원납전. 자 일단 이 원납전은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또 일전에 기부금 형식으로 경복궁 중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양반 사대부들이 자 기부금 내지 않게 되자 강제로 거두죠. 그래서 원통하면서 납부하는 돈 하면서 양반들이 이렇게 하면서 납부를 했다 그렇습니다. 자 52번 갈게요. 경남 창녕 관산서원의 신주가 발견되게 되면서 서원철폐 당시 대원군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서원철폐잖아. 47개 남도 다 협파했다 그랬잖아. 대원군 업적이죠. 53번. 근래 호포제가 나오게 되면서 등급에 불란해져. 자 일단 이 호포제 관련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자 군포라고 하는 세금이 있죠. 이 군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병역세입니다. 군역의 의무의 대상자들한테 매년 걷는 군포를 병역세를 말하는 건데 군포는 자 원래 군포 징수 대상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군포를 걷어요. 근데 보면 양반 학생들 이 군역의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군포를 내지 않고 있다. 근데 못 사는 농민들은 군역의 의무 대상자라 농민들은 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농민들은 옛날부터 불만이었지. 난 가난한 초가집에서 사는데 집 100채 있는 양반 사대부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국방세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에 관련된 기준에 관련된 논쟁이 계속 있었고 이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호포지 할 때 이게 집 호자야. 그래서 앞으로는 군역의 의무 대상자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집 한 채당 군포 한 필씩 징수하겠다. 이게 호포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 단위로 개최함에 따라서 양반들도 이제 징수 대상이 되게 됐죠. 서원혁파 보겠습니다. 아래 글이 있는데 그 아래 글에다가 밑줄 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언정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서원을 혁파하려고 하게 되자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이 대원군에 관련해서 서원혁파에 반대 상소를 올릴 때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서원이 부정부패한 기구로 전락되었으니 내가 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한거 넘어가겠습니다. 54번 수원화성. 자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화성을 세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들고자 하는 뜻은 뭐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뒤주에서 불쌍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자기의 정치적 이상향을 담은 도시가 수원 화성인데 그래서 이 화성도시 만들자마자 여기에다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을 시키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다 별표 좀 치세요. 화성 성역의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화성 성역의궤가 잘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수원 화성을 만드는 그 절차를 담은 책입니다.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모두 다 실렸네. 자 이거는 55번 삼정의 문란 중에 군정의 문란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이 군정이 뭐라고 설명했나요? 자 군포를 징수해. 누구에게? 성인정. 성인에게 군포를 징수한다. 즉 병역세에 관련된 문란을 말하는 건데 자 한번 위에 볼게. 시아버지는 죽어 이미 상복을 입었대. 시아버지 죽었는데 군포를 징수한다네. 그럼 이거 뭐야? 죽은 뼈다구한테 징수한다. 뭐를? 군포를. 이걸 백골징포를 뜻하는 거지. 자 그리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모두 다 실렸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아버지 뭐 이제 할아버지는 죽었지. 그리고 우리 아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성인이니까 당연히 군포 징수 대상자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당연히 군포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군포가 징수 대상이 됐대. 군포 징수 대상자가.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황구참정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 황구는 4살에서 5살 배기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건데 어머 세상에 화면이 비율이 이쪽으로 안 땡겨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4살에서 한 5살짜리 어린아이를 뜻해요. 황구는. 병아리 입을 뜻해. 그러니까 이제 4살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한다는 거죠. 뭐 부잣집 뭐 존나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정용기병 선생님이 당시에 세도정치상을 비판한 겁니다. 자 평안도 지역 차별. 이것도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 별나 많이 나와. 자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에 대한 관서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봉기한 게 뭡니까? 홍경래죠.
그래서 이거는 순조 때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었고요. 빨리 정리할게. 이 홍경래는 스스로 뭐라고 자칭하냐면 나는 평안도 서쪽의 대원수야. 평서대원수라고 자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전투가 광군하고 5달 동안 싸웠던 정주성 전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주성 전투와 평서대원수 뭐 요런 게 아마 사료, 보기로 나올 거야. 그럼 답이 되는 선지는 뭐가 나온다고? 배경이 된다고.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이들은 봉기하였어.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한 장 남았네요. 고대의 대관대. 왕위도는 1995년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뭐 양직공도를 모사한 것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샤라샤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양직공도가 뭐냐면 양직공도가 자 2단원 1번 2단원 1번 양직공도가 뭐냐면 그 백제 무령왕 때 중국의 남조 국가 중에 양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양나라하고 교류를 했거든. 근데 양나라 황제 이름이 소연이야.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연이 백제 사진 놀러 올 때마다 와, 너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백제 사진을 그려놓은 건데 자, 아무튼 이거는 백제와 위진 남북조 중국의 남조하고의 교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백제는 북남조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남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해요. 남조 황제하고 조공 책봉 관계까지 체결했던 역사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당 태종 때 중국에서 온 주변의 나라의 사진을 그린 것과 견해가 뭐죠?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독자적 천하가 그러니까 황제 국가를 였다라는 거예요. 독자적 천하가니. 국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광개토태왕의 플레이 이미인데 줄여서 광개토태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락태왕. 그러니까 여기서 볼 포인트는 뭐야? 군주를 뭐라고 불러? 태왕. 그래, 황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백잔. 백자는 백제를 낮춰서 고구려 측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에 속한 백성으로 고구려에 조공하였다. 자, 그럼 뭐야? 백제하고 신라가 고구려에 뭐였다? 신하관계였다. 그러니까 조공 책봉관계 체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천하관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백제 갈게요.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자함으로 중재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백제 같은 경우에도 탐라가 어디냐면 고려 충렬왕 때까지 탐라는 무조건 제주도야. 알겠지? 자, 제주도 사람들이 백제 황제한테 뭘 갖다 바쳤대? 조공을 갖다 바쳤대. 그러니까 이제 백제도 탐라국하고 조공 책봉관계, 군신관계 체결해서 독자적인 천하관,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라 가겠습니다. 부충탑을 황령사 안에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주변에 9개 나라가 와서 조공 갖다 바칠 거래요. 그러니까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들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고자 했다. 즉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다. 신라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선덕여 왕 때 자당법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령사의 부충모터 만든다고. 자, 발해 연호를 인안이라고 고쳤다. 무왕의 연호죠. 그죠? 연호가 있다는 거 봤을 때 연호는 무조건 신하 관계에 있는 국가가 반포할 수 없어. 무조건 황제 국가, 자주 독립 국가만 반포할 수 있는 거야. 인안이라는 연호가 있다는 거 봤을 때 여기는 자주 독립 국가였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 뭐 통청관, 이거 중국 황제가 쓰는 비싼 통청관을 쓰고 있었다. 황제가 황제국을 표방했다. 해동천자. 여러분 여기서 해동천자 나오지. 해동천자가 뭐냐면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바다 동쪽이 어디야? 한반도야.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해동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 무조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아무튼 해동에 뭐가 있어? 천자.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진시황제가 처음 사용하거든. 중국 역사 안에서. 그 진시황제가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는 천자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해동에 누가 있어? 황제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뭐야? 고려는 황제 국가였다는 소리야. 독자적인 천하가. 자, 그리고 3번 갈게. 장백상이 국세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보내서 왕은 원으로 갔다. 자, 이건 뭐냐면 원나라한테 이제 신하관계로 들어갔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원간섭 계획 때 관련된 사료인 거죠. 앞차로 전쟁을 했는데 고려가 결국 항복했잖아. 원나라의 신하 국가로서 간섭을 받게 됐다. 자, 4번 갈게요. 대식구. 여기서 얘기하는 대식구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아라비아다. 아라비아. 아라비아 상인이 와가지고 뭐 수은 용치 뭐 하면서 뭐 물품 바치네. 아라비아 상인들 고려 왔다 갔다 했거든. 그 고려 왔다 갔다 하는데 핵심 무역 기지로 둔 게 병란도였어. 그래서 개경 인근에 예성강이라고 있는데 예성강 하를 병란도라는 이제 국제 무역 항구를 중심으로 교역을 했죠. 선생님 이거 하나 또 뭐 정리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신라 시대 때 국제 무역 항구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국제 무역 항구가 있단 말이야. 일단 이 신라 시대 때 국제 무역 항구는 어디냐면 울산항이야. 울산항. 그리고 또 하나 더 화성에 있는 당항성이야.
경기도 화성에서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주로 교역하는 데 사용했던 국제무역항구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가 만든 군사기지 청해진. 여기 장보고에 사병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 무역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고려는 병난도. 우리가 이거 구분하자고. 특히 울산항하고 병난도. 요 두 개가 국제무역항구라고 하는 공통점 갖고 있거든. 근데 이 울산항 나오면 신라고 병난도 나오면 고려야. 하나 더 알려줄게. 검은 담비, 모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통합사회 질 공부하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덥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막 두꺼운 털 있는 동물들이 뛰어다닐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피하고 검은 담비 뭐 이런 게 수출품이지. 그럼 무조건 북반구야. 발해겠지. 여진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추우니까 그런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그런 털 입고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으면 이미 다 되졌어. 더위로. 자, 그러니까 무조건 담비나 모피는 무조건 여기 만주 땅에 있는 국가나 민족의 특산품이다. 생각을 하라고 문제 풀 때. 자, 5번. 류큐, 시암,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자, 5번 보면은 이게 조선의 교류사죠. 류큐 국가 사람도 왔대. 시암 사람도 왔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류큐가 어딘지 아니? 류큐가 어디냐면 일본 남당에 오키나와 섬 있어. 여기를 류큐라 그래. 옛날엔 독립국가였다. 일본 아니야. 여긴 독립국가였어. 자, 아무튼 여기 류큐 사람들도 조선에 와가지고 교역을 했고, 시암은 어디냐면 타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 또 애들이 있으니까. 타이가 어디냐면 태국 알죠? 태국. 방콕.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도 우리나라 조선에 왔었다. 유학, 경전, 뭐 불경 이런 거 사고 그랬어요. 양난 이후에 대해간지 일본인들이 스스로 이전의 잘못을 모두 고치겠다고 한다.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여 옛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우호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한 막부 정권이 무너져. 그리고 새로 어떤 막부가 등장해? 에도 막부가 등장해. 이 에도 막부를 건국한 일대 쇼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완전 다 반대야. 조선 조정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조건을 내걸거든. 지난 7년 동안 일본 애들이 일본 열도로 납치해간 조선 포로들이 많다라는 거야. 다시 송환시켜달래. 그래야 국교 재개해줄 수 있대. 그래서 에도 막부의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를 승낙함과 동시에 에도 막부 화친에 회답할 겸 세환이 뭐냐면 포로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회답견 세환사가 에도에 세 차례 파견이 돼가지고요. 13,000명 정도 되는 포로들을 데리고 왔고, 그 이후에 무슨 사절이가 국교사절 통신사가 가게 되죠. 그래서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에 파견된 국교사절이다. 83번 가겠습니다. 혼일 강리역대 국도지도 이거 보이시죠? 중국이 제일 크지? 이게 지금 이게 맞냐? 세계 지도가? 아니잖아. 조선이 그 다음은 크잖아. 이거 뭐냐면 중화주의 사고관이야.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해. 그리고 소중국은 우리 조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지. 근데 뭐 연행사 일원으로 왔다 갔다 연정 가면서 고려마구편도라고 마테오 리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세계지도 하나 딱 그리게 되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혁파가 됐죠. 85번 초령회관도. 야, 이 초령회관은 숙종 때 만든 외관이거든.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에 있다. 부산에. 여기에서 초령회관에서 인삼 팔면서 대마도 상인하고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인을 경제사 할 때 배울 건데 내상이라 그래. 그래서 이 초량회관은 일본 대마도 상인과 조선의 교역에 관련된 지역인 거야. 어디에 있다고? 부산포에 있어. 자, 사료관이 끝났고요. 예. 동아출판이 특히나 많네요, 사료가. 사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